환경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조선주는 더 이상 사양 산업이 아닙니까? 육상에서 수소차가 나오고 전기차가 나오듯이 배도 수소 배가 나오고 전기 배가 나와요. 지금 이제 삼총사로 보면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잖아요. 조선주 관련해서. 이 세 회사들의 각각 좀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래도 이제 좀 탑픽으로 보시는 데가 어디가 있는지, 예,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한국조선해양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일단 삼성중공업이랑 대우조선해양은 드릴십이라는 과거에 수주받았던 배를 인도를 못한 물량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선종에 대해서는 세 회사가 다 경쟁력이 있고 글로벌 1, 2, 3위 회사이지만 요 수주 잔고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어요. 이거는 과거에 유가가 좋을 때 2013년, 14년 이럴 때 수주를 받고 유가가 14년 7월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인도를 못했어요. 그럼 못 만든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 돈이 없어서 못 받고 있는 건가요? 그쪽이 돈이 없어서 이제 발주를 계속 미뤘고요. 이 배가 이제 드릴십이라는 배는 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해양 플랜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바다에서 심해에서 유전을 채굴하는 구멍을 뚫는 이 배인데 이 배가 인도가 안 되고 지금 다 만들어서 정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갈 곳이 없는 거죠. 이게 물론 다시 유가가 좀 회복하고 있으니까 리세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과정까지는 잔고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상각하기도 하고 일정 부분 충당금을 쌓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호를 조금 후순위로 보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잔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업황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그대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드릴십을 지금 인도하기로 했던데 계약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이제 돈이 없어서 못 받고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결국 이제 뭐 무슨 석유 회사들일 텐데 기저 국가들이나 거기에서 이제 돈이 생기면 그냥 잔금 치르고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계약은 그냥 계약금 날리면서 그냥 계약 관계가 종료돼서 그 만들어진 거를 새로운 그 구매자를 찾아서 넘겨야 되는 건가요? 그 리스 회사들이에요. 이 드릴십을 사가서 빌려주는 거죠. 이런 리스 자체가. 회사들인데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법정관리, 미국에서는 챕터 11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데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많고요.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도 원유 심해 유전을 채굴하는 수요들이 많이 줄었어요. 최근에 조금 회복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수요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되게 커요. 지금 이 드릴십에 대한 중고로 매매되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팔릴지에 대해서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겠네요. 진짜 이게 신제품으로 팔기도 그렇고 그리고 중고로 하자니 그걸 어떻게 책정할지 그리고 임자는 나설지 그러니까 완전히 다 불확실성이 꽉 차 있는 거네요. 드릴십과 관련해서는. 네. 근데 사실 그 유정을 개발한다라는 거는 유가가 높을 때 시작하는 건데 뭐 지금 뭐 올랐다 해봐야 뭐 60불 이 전후니까 아직은 좀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망성이 좀 애매하겠네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상각을 했어요. 원래 회계상으로. 이 배들이 한 5억 불 정도, 5천억에서 6천억 사이 정도 하던 배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상각을 해 나갔기 때문에 지금 매각하는 가격 뭐 한 3억 불 정도에 매각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손실은 없어요. 연내에 만약에 한 척이라도 매각이 진행이 됐다 하면 이제 시각이 바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팔리고 또 어떤 그 나라에서는 계속 심해를 채굴하는 데서 수요가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영역이니까 일단 남겨두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그 드릴십에 대한 어떤 뉴스가 나오면 긍정적인 뭐 임자가 나섰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뉴스가 나오면 그게 이제 어떤 새로운 그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님이 올해 추진하는 거에 주요 핵심 과제일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한 척이라도 성사가 된다고 하면 물꼬를 트게 될 거고요. 나머지까지 다 해소가 된다고 하면 재무적 부담을 굉장히 덜고 현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선순환 구조가 계속 될 거거든요. 네. 하긴 뭐 유정을 개발하는 곳이 나온다 하면 새로 건조해서 뭐 시간 걸리는 거에다가 또 새값 지르는 것보다 그렇죠? 지금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근데 또 하긴 그거는 또 그만큼 유가가 확 올라야 지금 바로 작업 들어가지. 보통 주문할 때는 그 제조하는 시간까지 따져봐서 요 정도 내년 타이밍이 요 정도 되면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거야. 더 올라가기 시작할 거야. 이런 계산을 하면서 할 텐데 그렇게 보면 또 판매한다는 게 만만치는 않겠네요. 보통 이 해양 유전 같은 경우에는 개발 연한이 사이클이 한 10년 정도 돼요. 그래서 과거부터 개발이 돼 왔는데 2014년에 유가가 하락한 이후에 뚜껑을 덮어놓은 유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수익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개발될 여지도 있는데 이 분야는 아직도 뭐 미지수입니다. 네. 이게 몇 년 전에 이 드릴십 주문 받았다, 뭐 새로운 개척했다, 이 뉴스로 엄청 이게 그 한국 새로운 조선업의 그 뭐라 그래요? 돌파구처럼 느껴졌던 그런 뉴스들이 막 쏟아질 때가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발목을 잡는 일이 돼버렸네요. 네. 네. 지금, 그러면 일단 전반적으로 이런 그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선박이 글로벌리 그 부족한 현상이 작년에 못한 만큼 정도가 부족한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기도 하고요. 조금 더 장기적인 시계열로 보면은 교체 수요들이 많이 늘 거예요. 앞서 보신 것처럼 2003년부터 발주가 나왔던 선박들에 대한 교체 수요, 그리고 하나는 친환경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늘어요. 지금 발주되는 배들이 스크러버라고 하는 타랑 장비 같은 게 붙거든요. 이 타랑 장비는 IMO라는 국제 해사 기구가 규제를 해요. 작년부터 규제가 됐고 황산화물 규제, 지금 연료로 사용하는 그 연료에서 황이 과거에는 3.5% 정도 함유가 될 수 있었는데 0.5%로 낮췄어요. 그래서 기존의 연료를 사용하는 데들은 이 스크러버라는 장비를 붙여서 황을 제거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황산화물 장비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LNG로 추진하는 이런 선박들을 사용해서 환경 규제를 맞추게 되는데, 이 친환경 선박 수요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노후화됐던 배들을 교체하는 시기를 좀 당기는 거죠. 신주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달고 이렇게 발주를 주게 되고요. 네. 진짜 지금 뭐 그 탄소 중립세, 그 다음에 뭐 탄소 국경세 같은 게 있잖아요. 유럽은. 그 다음에 미국은 뭐 또 아리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탄소세가 어차피 붙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노후화된 선박들을 새 걸로 이런 이슈 있는 걸로 이렇게 좀 교체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긴 하겠네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3월 25일 날 어제죠. 네. 한국조선해양이랑 현대 오일뱅크가 온라인 컨퍼런스를 했어요. 이 컨퍼런스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선박 기술을 이용해서 이쪽 수소나 이 밸류 체인들을 선도해 나가겠다, 이런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테고,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한다는 거는 여러 차례 어필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선박을 자율주행한다거나 뭐 디지털로 전환을 한다거나, 그리고 어제 나왔던 내용 중에서는 그린 수소 인프라를 직접 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는 현대 오일뱅크가 블루 수소라고 해서 이 정유화학 쪽에서 수소를 직접 뽑아내는, 이런 한국조선해양에서는 그린 수소, 바다에서 해상풍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이라든지 이런 걸 담당해서 이 뽑아놓은 수소를 가지고 수소 운송 선박을 사용을 하고, 연료로는 수소를 추진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전체적인 패키지가 지금 보는 친환경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모양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닫혀있던 밸류에서 업사이드가 열리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예전에는 이 조선, 이게 사실 뭐 중후장대 산업들이 다 중공업들이 사실 사양 산업으로 인정받지 않았었나요? 그 중국에게 경쟁력에서 밀리고 가격 경쟁력. 지금은 좀 달라진 건가요? 오늘 그 예를 보면요. 컨테이너에서 에버그린이 20척을 삼성중공업에 줬는데 이 원래 후보는 한국에 2개 그리고 일본 하나, 중국 하나였어요. 근데 나눠서 가져갈 거라고 봤는데 삼성중공업이 20척을 한꺼번에 다 수주를 했어요. 그리고 카타르에서 이제 LNG 선박이 발주가 나오게 되는데 거진 다 한국이 가져가요. 여기의 차이는 그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이 새로운 기술들은 자동차랑 비교를 해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조금 짧죠. 보통 5년 정도의 사이클을 보는데 그 사이클에서 메이저뿐만 아니라 새로운 그 자동차 메이커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뭐 잘 만들면 있는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통상 배를 25년 정도 쓰거든요. 네. 선주들이 한 척 한 척이 소중한데 쉽게 뭐 새로운 조선사에 베팅을 잘 안 해요. 거기에 기술 격차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기술 바뀌는 트렌드를 감안을 하면은 여전히 격차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환경 규제 때문에 격차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건 그 상황들을 계속 뭐 강조해서 설득을 할 문제가 아니라 수주되는 상황들을 보면은 중국은 좀 작은 배들 또는 벌크선 같은 기술이 낮은 배들을 주로 수주를 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들은 여전히 한국이 잘 수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주되는 트렌드를 보면은 아직까지 격차가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그 기술력이라는 것이 그냥 저는 이제까지는 그냥 어떤 배를 건조하는 데 있어서의 그 원가 경쟁력, 기술에 의한 혹은 그 만들어진 배의 어떤 그 수명 연장 혹은 뭐 성능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거 외에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 요소들이 계속 지금 새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요. 네. 여기 말하는 이제 가스 캐리어는 LNG나 LPG 같은 거를 싣고 다니는 배고요. 네. 이 LNG 캐리어에서 40K면 이제 4만 톤 이상 정도 되는 배들인데 여기에 그 수주를 받아 놓은 잔고 중에서 한국 조선사들의 비중이에요. 이 잔고에서 얼마나 한국 조선사들이 차지를 하고 있나를 보면 80% 이상을 다 한국 조선사들이 수주를 받아요. LNG 선이면 가장 고급 배, 비싼 배라고 봐야 되죠? 네, 맞습니다. 한 척에 통상 한 2천억 정도 하는데 이 배들은 한국이 다 독식을 해요. 이유는 LNG 기술이 제일 어렵거든요. 이 LNG를 액화를 해야 되고 그 화물창에 넣어야 되고 또 한국 업체들은 이 LNG 선 같은 경우에는 자연 기화되는 LNG를 포집을 해서 그걸 연료로 사용해요. 연비가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거의 글로벌 표준처럼 한국 업체들의 선박들을 다 선호를 하는데 아직 중국이 이 기술이 많이 없어요. 이건 기술이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도 운송을 계속 하다 보면은 큰 차이로 다가오는 거죠. 선주들 입장에서는. 한번 사고 나면 그 리스크가 상당한 거죠. 바다에서 사고 나면. 그렇죠. 네. 그리고 연비 차이나 이 운송에 대한 효율 차이가 굉장히 나는데 이 LNG 기술이 다른 선박으로 다 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규제 때문에 아예 연료를 LNG를 써요. 일반적 뭐 컨테이너 선이 됐든 뭐 네. 이런 배들이. 네. 통상 이제 2개의 연료를 사용한다고 해서 듀얼 퓨얼이라고 부르는데 이 듀얼 퓨얼이 통상은 LNG 연료를 쓰기 위해서 발주를 하거든요. 이 듀얼 퓨얼이 전선종에 거쳐서 나오는데 전선종에서 거쳐서 나오면은 전선종에 거쳐서 한국과 중국의 기술이 계속 격차가 벌어지거나 유지되는 이 이유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다르게 질문을 드릴게요. 조선주는 더 이상 사양 산업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닌 이유가 육상에서와 해상에서가 똑같은 뷰예요. 육상에서는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쵸. 아까 뭐 자율주행 얘기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네, 배도 똑같아요. 배도 속도가 좀 느리지만 방향은 똑같아요. 육상에서 수소차가 나오고 전기차가 나오듯이 배도 수소 배가 나오고 전기 배가 나와요.
그 과도기에 있는 게 지금은 LNG 추진 선박이고요. 그 뒤에는 육상에서 자율주행차가 나오듯이 해상에서도 자율주행차가 나와요. 그리고 더군다나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에너지 생산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이런 걸 조선사들이 담당을 하게 될 텐데 국내 조선사들이 그 기술이 제일 앞서 있다는 거죠. 이 패러다임이 바뀌기 전 구간인데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구간이 계속 갈 텐데 흔히 육상에서는 새로운 자동차 메이커 같은 애들이 시장을 뒤흔들고 새롭게 판을 짜지만 바다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발주를 내는 쪽들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조선사들, 국내 조선사들이 이 패러다임을 계속 끌고 가게 될 테고 그 패러다임 전환되는 구간에서 다시 성장이 나올 텐데 지금이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금 어차피 이제 3사가 있잖아요. 이 3사가 다 지금 말씀하신 지금 현재 LNG 선과 관련된 그 가장 핵심적인 기술 엔진 기술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LNG를 포함한 주변 기술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기술을 이 3사가 다 공히 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약간의 방식이나 레벨 차이가 있긴 하지만 3사는 거의 비슷합니다. 3사 간에는 어느 정도 기술이 공유되는 건 아니지만 경쟁력이 비슷하고요. 거의 뭐 한국 회사, 거의 하나의 회사처럼 인식을 해도 될 정도로 있고 이 3사의 기술이 비슷하다 보니까 중국이랑도 비슷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중국이랑은 3사의 격차는 많이 납니다. 아, 그래요? 뭐 하긴 그러니까 뭐 80%씩 한국에다 몰아주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과도기적인 기술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정말 전기차 아주 배터리 그 연료 효율성이 높은 배터리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박과 관련된 기술 그게 차세대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게 뭐 있나요? 지금은 이제 암모니아 추진 선박이 개발되고 있고요. 이 LNG 같은 경우도 탄소가 나와요. 그리고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2025년, 2030년, 2050년을 타깃으로 계속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어요. 이건 해운사나 선주사들이 돈을 잘 벌면 규제가 더 빨라질 거예요. 돈을 못 벌면 상황을 봐가면서 약간 미룰 수는 있지만 지금의 상황상은 규제는 계속 강화가 될 테고 그 강화되는 구간에서는 다른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대체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암모니아는 상대적으로 탄소가 적기 때문에 암모니아로 추진하는 선박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수소로 추진하는 선박들 그리고 전기 선박들이 연구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는 아마 수소 연료 전지를 하이브리드로 사용하는 그 엔진에서 붙여가지고 지금 육상에서 차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먼저 적용이 될 거예요. LNG와 수소가 함께 하이브리드로 사용되는. 네. 그러면 지금 이 3사 가운데서 지금 이야기하신 이런 연구 개발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거나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거는 약간 다 선행기술 단계라서 거진 비슷하긴 한데 저는 한국조선해양을 좋게 보는데 그 이유가 앞서 보신 것처럼 이미 아젠다를 발표를 했어요. 어제지만 3월 25일 발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할 거예요. 그게 앞으로 나오게 될 텐데 자금을 조달을 하게 될 테고 투자를 하게 될 테고 각 기관이랑 MOU를 맺게 될 테고 그런 것들이 계속 부각이 되어 나갈 테고 이 구조를 보게 되면 한국조선해양은 위로는 현대중공업 지주가 모회사고요. 밑에 현대중공업이랑 현대사모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생산 자회사로 갖고 있어요. 한국조선해양은 조선의 중간 지주격인데 원하는 방향은 엔지니어링 회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내재화하고 뭐 필요하면 M&A 같은 걸 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방향이 확실한 거죠.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 제일 앞서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이제 물론 좋은 회사인 건 아는데 우리가 항상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에게도 좋은 회사는 이익을 많이 주가 상승이 많이 되는 곳이 좋은 거잖아요.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어떻습니까? 네. 이 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조선사들의 평균 PBR이에요. 네. 순자산을 이제 지금의 시가총액이랑 비교를 한 거고 PER을 또 많이들 보시는데 순이익에 대해서 얼마나 자산 대비해서
밸류를 받고 있는지인데 조선사들은 돈 버는 사이클이 되게 명확해요. 잘 벌 땐 잘 벌고 못 벌 땐 못 벌어요. 지금은 돈을 못 버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주가 수익 배수 PER은 적용을 못 해요. 그래서 PBR을 적용을 하는데 이 추이를 보게 되면은 2011년부터 20년까지 조선 사사의 평균이 0.9배 정도 돼요. 이걸 다 평균을 해보면요. 0.9배 정도 되고 2014년 이전을 평균을 하면 1.1배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 이후를 평균하면 0.7배 정도가 되는데 이걸 다 평균하면 0.9배 정도가 되는 거죠. 2014년에 유가가 급락을 했고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해양 플랜트가 있었어요. 해양 플랜트에서 마진도 잘 받고 물량도 늘리고 하면서 좋은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멀티플을 좀 더 받을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지면서 유가가 장기 하향 안정화되면서 멀티플이 좀 낮아졌는데 지금의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0.7배 수준이에요. 오늘 올라서 조금 더 상향이 되긴 했지만 0.7배니까 과거 10년의 평균 정도 수준에 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좋아진다고 하면은 과거 10년 평균, 유가가 좋을 때랑 평균을 한 0.9배 수준이 지금 주가 기준으로 하면 한 13만 5천 원인데 이 타겟 프라이스가 13만 5천 원인데 여기서 저는 이제 15만 8천 원으로 어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어제 그 아젠다를 제시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1배를 적용을 해서 15만 8천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그 정도는 새로운 모멘텀들이 붙으면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의 구조상 상선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이 과거의 멀티플은 해양 플랜트까지 반영을 했던 거고 지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전반적인 친환경 시장으로 변화 그리고 노후 선박 교체 구조적인 성장들 이 친환경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들 이런 게 붙어야 되는데 지금이 과도기이기 때문에 시각이 많이 엇갈릴 거예요. 그리고 이 친환경이나 교체 수요 같은 건 조선은 1, 2년에도 굉장히 긴 호흡이기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 시 계열이 길기 때문에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안 좋은 부분들이 또는 좋은 부분들이 한 3년 후를 보면은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조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지연이 될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 당겨질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면 다른 그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이쪽에 비해서는 그 이제 탑픽으로 보시는 이유는 이제 좀 설명해 주신 거고 그렇게 친환경 쪽으로 이런 비전을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를 했다는 거. 그러면 다른 그 두 곳은 아까 말씀하신 그 드릴십에 대한 그 리스크가 만약 없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3개 회사를 비교한다면? 다들 이런 포인트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로드맵을 먼저 제시는 했지만 이런 것을 다른 데도 다 가지고 있다 이 얘기죠. 네,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순자산에서 재고자산에서 좀 부담이 있는 부분들 이런 데의 차이고 한국조선해양이 먼저 이 아젠다를 제시했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데 플러스를 주는 거고 다른 조선사 같은 경우도 충분한 포텐셜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좋아지는 구간인데 상대적으로 그런 선호에서 따지면은 한국조선해양을 조금 더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그 한 섹터에 투자를 할 때는 1등주에 할 것이냐, 2등주에 할 것이냐, 아니면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은 거기다 할 것이냐 이런 가치로 볼 때 지금은 1등주가 한국조선해양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산업 자체가 좋아지는 구간에서는 대장주를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조선 섹터에서도 1등주.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한국조선해양이다. 네. 이런 의미시군요. 그러나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차이가 크진 않다. 단지 아까 말씀하신 드릴십에 대한 재고 자산에 대한 처분 문제, 그게 이제 리스크일 뿐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조선업에 대해서 워낙 저도 고정관념으로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이 뷰가 좀 신선하게 보이네요. 결국은 사실 자동차도 내연기관 회사들이 결국 글로벌리 그 주가를 잘 인정을 못 받잖아요. 네. 앞으로 그 뭐라 그러죠? 우리 탄소 제로 그러니까
탄소 산업이라고 평가받으면 이제 결국은 소멸될 거라고 보니까 그런데 전기차라는 어떤 새로운 이슈로 지금 딱 바꾸는 것처럼 조선도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 네. 가능성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되고 있다?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그렇게 이슈가 되진 않았나 보네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거 보면. 조선은 좀 느려요. 아. 조선은 호흡이 기니까 뭐 25년 배를 사용하고 규제도 상대적으로는 육상에 비해서 느려요. 그건 육상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직접 체감을 하게 되고 규제도 각 국가에서 정할 수 있는데 운송 같은 경우에는 해상 운송은 나라에서 나라로 운송을 하기 때문에 바다에 떠다니고 사람들이 그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가 않고 나라 간의 협의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제나 이런 것들이 속도가 더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뭐라 그럴까요? 이 조선업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 포인트를 어디에다 봐야 되나요? 이제까지는 뭐 수주, 매출액 뭐 이런 걸 많이 봤다면 앞으로도 그냥 계속 누가 많이 수주하고 이익을 내느냐 이것만 보면 되나요? 올해 상반기는 수주 위주로 보시고요. 올해 하반기는 성과를 보시고 전반적으로는 그 다음 적용될 기술이나 아니면 확장될 영역들 여기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선업에 대해서도 한번 이런 각도에서 새롭게 한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